네, 저희 TBS가 벌써 31살입니다. TBS 개국 31주년.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특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연속 기획으로 특집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와 우리의 자화상이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변해갈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사실 걱정된 점이 참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신 분은 한빛미디어 박태웅 이사회 의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유튜브 채널 보다가 네. 의장님한테 꽂혀가지고 고맙습니다. 언제 한번 모셔야지 했는데 네, 오늘 네,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오프닝 내내 좀 무거웠지만 제가 이제 노동 문제로 계속 오프닝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안타깝게 그냥 일하다가 죽는 거잖아요. 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예. 그래서 계속 노동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의장님은 노동 문제에 워낙 관심 많으시죠? 예, 뭐 사람 문제에 관심이 많죠. 사람 예, 문제. 예. 사실 우리는 이제 노동이란 단어도 쓰지 못하고 옛날에는 근로라고 했죠. 예, 예. 노동이라는 단어를 좀 터부시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느 네. 시절에는. 지금도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뭐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래요. 뭐 전 세계에서 10위권이고 굉장히 부자입니다. 예, 굉장히 예. 부자래요. 네, 네. 그런데 노동자들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사회인데 그렇죠. 예. 근본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의장님께서는요? 좀 그 길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코로나 초기에 우리가 굉장히 그 놀랐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이 우리가 정말 우러러보던 선진국들이 너무 맥없이 무너졌잖아요. 맞아요. 네. 한편으로는 또 우리 보고 엄청난 선진국이라 그러고 그런 게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영국 노팅엄대 리처드 윌킨스 명예교수의 연구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발견이 있어요. 네. 수감률, 비만, 정신병, 중독 이런 사회적 지표들을 GDP하고 관계를 놓고 보면 별 상관관계 없는 걸로 나와요. 그 나라가 부자가 돼도 뭐 수감률, 비만, 정신병 이런 것들은 네네네. 무관하게 가더라. 그렇죠. 그렇군요. 뭔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같이 안 가요. 그런데 기대 수명, 문맹률, 영아 사망률, 살인율, 수감률, 미성년자 출산율, 사회적 신뢰, 비만, 정신병, 중독, 사회적 유동성 이런 지표들을 빈부격차가 큰 순으로 비교하면요. 거의 Y는 X에 맞먹는 상관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가 클수록 기대수명은 낮고 문맹률은 높고 영아 사망률은 높고 살인율도 높고 수감률도 높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왜 미국, 영국, 프랑스가 그렇게 맥없이 무너졌나가 이 관계를 보면 윤곽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 나라들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워낙 크기 나라들이거든요. 때문에 그 문제를 제어를 못할 수준까지 갔다. 그런 심각한 위기가 나와버리니까 나라가 원래 두 개였다는 게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한국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성장 일변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지 지출은 OECD에서 최하위예요. 그 우리보다 더 적게 지출한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OECD 안에서요? 네네. 어. 정말 이 큰 나라가 터키, 네. 칠레, 멕시코 빼놓고는 다 우리보다 많이 해요. 그 정도입니까? 자살률은 세계 1위고요. 네.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한 피로사회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그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느냐가 회의적인 게 네. 2014년에 OECD가 불평등과 성장이라는 이름의 리포트를 내요. 네. OECD 회원국의 1985년부터 2005년까지의 지미계수가 이제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누적 성장률을 분석 틀로 사용해서 분석을 했더니 지미계수가 0.03포인트가 악화되면 경제 성장률이 무려 0.35%씩 떨어진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성장도 지체된다. 한마디로 평등하지 않으면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지금 같은 속도로 사라지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뜻이죠. 복지 지출을 뭐 많이 그동안 늘려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OECD 중에 우리 뒤로는 세 나라밖에 없더라. 네네. 이거는 좀 더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네. OECD 38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일단 네네.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살률 1위, 출산율 최하위 뭐 이거는 너무나 오래된 수치인 것 굉장히 같고. 살기 힘든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막 네. 자살하고 막 아무 데 안 낳고. 애 안 낳고 자살하고. 네. 지난 4월 고 이선호 군 이제 비롯해서 그 이후로도 제가 자주 검색을 했습니다. 그냥 산재 사망 이렇게 그냥 녹색창에 쳐요. 그러면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여기를 유독 더 관심 있게 봐서 그런 건지 올해 유독 산재 사망이 더 늘어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망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자살률 1위, 출산율 세계 최하위뿐만 아니라 이 산재 사망률도 OECD에 거의 한 최고수준 번도 아닙니까? 5등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고요. 5등 밖으로요? 네, 1등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인센티브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이다. 상벌 체계가 틀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용노동부가 2013년도부터 17년까지 산재 상해 사망 사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인 피고인 2,932명 중에서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이 86명밖에 안 됩니다. 2.93%. 2.93%. 네. 그리고 절대 다수가 집행유예가 아니면 벌금을 받는데요. 벌금형 경우에도 평균액이 개인인 경우에 420만 원, 법인인 경우에 448만 원에 거치는데요. 이게 심지어 가중처벌도 안 됩니다. 한 회사에서 여러 번 살인이 일어나도 네. 가중처벌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그냥 일하다가 좀 돌아가셔도 네. 그 뭐 원청이나 그 책임 있는 사람한테는 거의 다 그냥 벌금형이고 448만 원으로 퉁치고 같은 법인에서 또 죽어도 그냥 또 44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안전장치를 갖추고 신호수를 두고 하청으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거 이런 게 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한국 사회는 그렇게 투자를 하지 말고 그냥 사고가 났을 때 448만 원 떼올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냥 죽여라. 이 시스템은 그냥 명백하게 그냥 죽여라 이런 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의미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의 목숨값이 전 일부러 목숨값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 네. 420만 원, 뭐 한 4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돈 들여서 안전장치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렇죠. 그냥 대충 그냥 지나가고 벌금 내면 끝이지 네, 이렇게 네,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는 그걸 거네요. 권장하고 있죠. 네. 명백히. 그래서 참 답답한 게 시스템이 워낙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계속 너무나 오랫동안 유지돼 와서 네네.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만든 게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네. 근데 이 법을 만들 때도 굉장한 어떤 갈등들이 있었고 이것도 뭐 심하다는 사람들 많았었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누더기로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 과정은? 그러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이 네. 과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법 자체도. 네네네. 네. 그 누더기가 된 법조차.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주 5일제가 한창 논의되던 2002년도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전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 중앙회 한 5개 경제단체가 네. 신문에 주 40시간제 반대 광고를 실었어요. 네. 삶의 질을 높이려다 삶의 터전을 잃습니다. 주 5일 근무제를 하면 경제가 죽습니다. 라고 막 전면 광고를 실으면서 강경한 반대전을 펼쳐요. 저 기억납니다. 제가 네, 입사했을 때쯤이거든요. 그래서요. 네. 그런데요. 실제로 노동시간이 줄어든 다음에 네. 전체 노동 생산성이 오히려 증가했어요. 2017년도 한국개발연구원 박우람 박사 등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네. 노동시간은 3%가 줄었지만 노동 생산성은 5%가 늘어나서 네. 전체 생산량이 오히려 늘었어요. 취업자도 2012년도 267만 명이 늘었고요. 굉장히 극적인 게 1인당 국민 총소득이에요. 총소득. GNI. 네. 이게 2004년도에 한국이 세계 50위였어요. 네. 작년에 9위, 10위 거의 차이 없는 10위를 했죠. 작년에요. 네네네. 어. 왜 이렇게 됐냐면 네. 이게 요소 투입에 따른 그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10개를 만들다가 20명이 20개를 만들면 생산량은 20개가 늘었죠. 네. 그렇지만 1인당 1개 만든 건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식으로 성장해서는 소득이 절대로 오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오르려면 10명이 10개를 만들다가 20개를 만들게 되고 30개를 만들게 되고 100개를 만들게 돼야 네네. 100만 원 월급 받던 사람이 4, 500만 원을 받아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은 생산성에 대해서
그렇게는 안 돼 하고 밑에 하한을 올려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한 것은 그런 식으로 요소를 더 투입해서 올라간 생산 증가하는 식으로는 하지 마. 그렇게는 안 돼.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잘 살게 되지 못해 하고 하한을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 됐는데 네. 사람을 깔려 죽이고 떨어져 죽게 하고 끼워 죽게 하는 식으로 해서 절감한 돈 가지고는 이만큼 큰 경제가 더 성장할 도리는 없다. 그렇게 푼 돈 아껴서 성장할 수 없다. 그런 짓 하지 마라고 한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선진국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단체들은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린 거예요. 계속 주장을 했지만 결국 수치로 드러나는 거는 결국 이제 했던 그 방향 정책이 옳았다라는 거잖아요. 주 네. 6일제에서 5일제로 가는 것과 너무 뻔한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당장 노동자 한 분 돌아가셔도 400만 원대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대충 눈 감고 가는데 그렇죠. 결국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는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전혀 것이고 안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걸 굉장히 좀 강제해야 된다. 그렇죠.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강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살지 마. 그런데 국회에서 그런 법을 제대로 안 만드니까요. 그걸 제가 이제 의장님한테 따질 건 아니고 네. 시민들이 푸시를 하죠. 네, 시민들이 푸시를 네네. 해야죠. 그런 안 한 애들 다음 선거 때 떨어뜨리고. 알겠습니다. 지켜보고 있다. 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네네. 이슈를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부동산 얘기를 거의 안 했었는데 네.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안 하던 네네네. 사람들도. 역대 정부마다 이제 강남 뭐 땅값을 잡겠다, 집값을 잡겠다 여러 가지 공표도 하고 지금 당장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 집값이 안 잡힙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다 부동산에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강남 집값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산하고 분당이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신도시인데요. 지금은 값이 3배 차이 나요. 일산하고 분당이요? 네네. 왜 이렇게 됐나를 네. 보면 그 역세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에 10분 안에 있는 동네를 역세권이라고 하죠. 근데 강남은 온 동네가 역세권이에요. 온 동네가. 네. 네, 그 전철 많죠. 네. 네. 도시철도역이 3개 이상 있는 동 목록을 보면 네. 서울 424개 동 중에서 103개로 전체 24%인데요. 서초구는 전체 18개 중에서 12개, 67%. 아, 평균 24%인데 네네. 서초구만 봤을 적에는 무려 67%다. 네. 강남구는 22개 중에서 14개, 64%. 그런데 양천구에는요. 여기 3개 이상인 동이 1개도 없고요. 관악구는 21개 중에서 1개 동만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전철역 굉장히- 보유 현황으로 순위를 매겨도 마찬가지인데 네. 송파구 20개, 서초구 18개 등 강남 3구가 전부 상위 5개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전철역이 촘촘하게 이 동네에 다 몰려 있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온 동네가 다 역세권이고 네. 그리고 분당하고 일산이 생긴 뒤로 네. 분당에 투자한 그 세금과 네. 일산에 투자한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 나요. 예를 들어서 KTX에서 무단히 그 KTX를 떼내가지고 강남에 갖다 놓는데 이름을 SRT라고 해가지고 네. 그게 3조 2천억이 듭니다. SRT 3조 2천억 원. 네. 네. 그리고 지하철 하나씩 놓을 때마다 그만한 돈이 들죠. 거기다가 지금은 또 경부고속도로 중에서 서초구 지나가는 구간을 네. 지하화하겠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거기를 네. 지하화해버리고 그 위를 공원으로 만들면 그럼 서초구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가겠네요.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엄청난 세금을 다른 데보다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특정 지역에. 강남, 네, 강남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강남 땅값이 왜 계속 오를까라고 묻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우문이군요, 한마디로. 특히 정책이나 정치 쪽 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자기가 돈을 그렇게 써놓고 거기다가 또 강남 사람들이 보유세를 더 못 내겠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네. 비즈니스나 1등석을 타고 가놓고 네. 이코노미 타고 간 사람한테 네. 우리가 같은 비행기로 타고 갔는데 왜 나보고 요금을 더 내라 그러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네. 말이 되냐고요. 지하철역이 한 동네마다 3개씩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본인들이 지하철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국민 세금으로 만든 게 지하철인데 그 혜택은 다 받으면서 그럼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르지 않는다. 안 이런 되겠다는 거죠. 뜻이군요. SRT 네. 하나만 해도 3조 2천억인데. 어. 그
뭐 일산에서 오면 안 모나요? 일산에서 와도 모는데 일산에는 그런 거 안 해주잖아. 지금 지하철역만 보더라도 정말 편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네요. 네. 굉장히 심합니다. 온 동네가 역세권. 네. 네. 그 지금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네. 하나만 짧게 할까요? 네. 지금 뭐 임대차보호법도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취지는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나는 것도 또 사실이고 실제로 혜택 보는 거는 집이고 건물 가진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의장님 동의하십니까? 이게 진짜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상벌 시스템의 하나인데요. 네. 가령 격리단길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사람도 애를 썼잖아요. 격리단길 트렌드를 초기에 만들고 네, 맞습니다. 뭐 인스타그램으로 엄청나게 예쁜 사진들 올리고 그래서 단골도 늘고 손님도 많이 오니까 월세를 3배 올려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봐라. 네가 상을 받나 벌을 받지. 쫓아내고. 아무것도 안 한 건물주만 상을 받는 거죠. 쫓아내버리고. 근데 이게 어지간하면 참고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테리어 하는데 몇 천만 원, 뭐 많게는 1억까지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1억까지 들죠. 네. 근데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거기도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잘못된 상벌 시스템이 젊은 사람들을 정말 그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희망이 없게. 일 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보상이 정말 아니라 열심히 처벌이고. 일했는데 네. 월세가 3배 오르고 그동안 번 거 싹 다 까먹고 쫓겨날 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코인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주제가 참 많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정책 제도를 이제 상벌 시스템이라는 그 표현을 해주셨는데 다음 시간에 또 초대를 해서 좀 다른 질문까지 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